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286페이지죠. 소송의 주체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이제 소송 절차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수사 단계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죠? 끝나가지고 이제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누가 소송의 주체가 되느냐. 세 가지겠죠. 일단 법원, 그죠?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피의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죠? 피고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원과 검사와 피고인 요 세 가지가 뭐죠? 소송의 주체가 되는데 하는 일은 다르죠. 법원은 결국 뭐 합니까? 심판을 하겠죠. 유무죄와 형량을 심판하는 주체가 되고, 검사는 뭐죠? 공격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공소 제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게 검사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은 결국은 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어권의 주체가 뭐죠? 피고인이 되는 거죠. 박스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 자, 1절에 가지고 이제 법원이 나와요. 일단 제1항 법원의 의의가 있는데, 일단 법원의 의의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법상 의미의 법원과 소송법상의 법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국법상의 법원인데 의해 가지고 관청인 법원과 관서가 되는 법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서가 되는 법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국법상 법원 하면 그냥 관청이 되는 법원, 다시 말하면 사법행정상의 법원을 말하고, 우측에 보시면 종류와 구성이 나오죠. 이런 얘기죠. 국법상 법원은 대법원을 뭐죠? 최고법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이 있고요. 그 외에 뭐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 뭐 특허법원, 여러 가지 특별법원들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국법상의 법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형사소송법이잖아요. 요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법원 할 때 그러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은 재판의 주체가 되는 기관, 다시 말하면 재판 기관을 우리가 소송법상 법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방법원은 단독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독 판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법원이 되는 거고, 또 합의부가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 합의부 판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법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합의부들이 법원이 되는 거고, 대법원도 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부가 법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두 가지의 관계를 보면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국법상 의미의 법원은 그냥 법원 조직법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을 말하고, 소송법상의 법원이라는 것은 재판의 기관, 심판의 주체가 되는 단독 판사나 합의부를 우리가 소송법상 법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법원 그러면 대법원, 고등법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기관인 단독 판사나 합의부를 의미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원이 결정한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지방법원이 결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단독 판사가 결정하거나 합의부가 결정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2번 사법권의 독립이란 말이 나오죠. 과거에는 우리가 중세시대까지는 왕 혼자서 입법권뿐만 아니라 행정권도 사법권까지 모두 다 행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또도 행정권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사법권까지 혼자 행사했던 거죠. 그에 대한 많은 폐해로 인해서 그것을 행정권력으로 독립시켜가지고 사법부를 독립시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사법권 독립이라고 합니다. 조심할 것은 이 사법권 독립은 법원의 독립이 아니라 법관의 독립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개별 판사들은 다 독립된 주체인 거죠. 그래서 헌법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합의부를 구성하고 있는 3명의 판사인데, 이 판사는 다른 판사로부터 뭘 받지 않습니까?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혼자서
독립된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심판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검사의 차이점이 있죠. 검사는 뭐 어떻게 돼요? 동일치 원칙에 따라서 상명하복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명령하면 하급 검사는 그것에 먼저 따라야 되는데 법관은 독립된 법원으로서 독립된 심판의 주체가 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구성해가지고 단독죄와 합의죄가 나와 있죠. 일단 단독죄, 판사 1명으로 구성되는 걸 말하고요. 합의죄는 2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되는 것을 말하는데 통상 우리나라는 3명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장점, 혼자서 하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혼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신의 판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형 선고를 하면 이놈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해가지고 집에 가면서 어떻게 소주라도 한 잔 먹게 되고 뭐죠 이렇게 악몽도 꾸게 되고, 다시 말하면 단독죄는 판사의 법관의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데서는 장점이 있죠. 다만 혼자서 심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중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할 위험이 있죠. 이에 반해서 합의부는 아무래도 3명이 함께 심리하다 보니까 심리에 대해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단점, 소송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요. 또 책임감이 약화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셋이 함께라니까 어떻게 해요? 사형 판결을 내더라도 내게 한 게 아니라 재판장이 한 건데 라고 해가지고 남한테 떠밀면서 책임감을 약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수가 모이면 좀 이상해지죠. 그죠?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도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진짜 정상적인 사회인이었는데 예비 군복만 입어놓으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죠? 책임감이 결여돼서 그렇거든요. 모이니까. 여성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혼자서 있을 때는 참 예의 바르고 단정하고 그러신 분인데 버스 안에 한 4번 정도만 모이면 목소리도 커지고 좀 막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군 형법상 사형 집행 방법이 총살이거든요. 근데 총살인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군대 갔는데 갑자기 사형을 집행한다고 그러고 저한테 총을 쏴서 죽이래요.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쉬운 일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완화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형을 1명을 시킬 때라도 어떻게 해요? 한 17명을 쭉 세우는 거죠. 그죠? 집행하는 사람을. 그런 다음에 거기서 실탄을 한 반 정도는 뺍니다. 남 반 정도는 뭐예요? 공포탄인 거죠. 그러면 거기 쏘는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쏘는 거는 공포탄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사형을 집행한다 그러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다수가 모이면 신중하고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책임감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합의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넘겨보시면 이제 수소법원, 원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숫자가 받을 숫자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받은 법원이란 뜻이고요. 원래 의미는 우리 의미는 뭐겠어요? 형사 피고 사건을 심판하게 된 법원을 우리가 수소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소법원 그러면 단독 판사일 수도 있고 합의부일 수도 있겠죠. 요 단속 판사든 합의부든 소송을 받은 법원, 다시 말하면 피고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수소법원을 말하고요. 1번, 그러면 뭐가 수소법원이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첫째,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법원이 수소법원이겠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수소법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식 명령 청구를 받은 법원도 수소법원이고, 즉결 심판 청구를 받은 법원도 수소법원이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의 검사의 공소 제기를 받은 법원도 물론 수소법원이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네 번째는 첫 번째로 통일시킬 수가 있으니까 3가지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법원과 약식 명령 즉결 심판 청구를 받은 법원이 수소법원이다. 따라서 이 4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수소법원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수소법원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소법원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첫째, 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은 수소법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증거보전 청구를 받은 법원도 수소법원이 아니고요.
세 번째, 재정 신청 받은 고등법원도 수송법원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비상 상고 신청을 받은 법원도 뭐죠? 수서법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물론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나오는데 일단 수서법원에 해당하는 거 세 가지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원래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수서법원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충분한데 그래도 자꾸 틀리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해당하지 않는 요 네 가지도 좀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 용어 정리입니다.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 첫째, 재판장 누구냐? 만약에 합의부를 하면 그 합의 부 구성원 중에 한 명을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재판장이고요. 우측에 앉아 있는 판사가 우배석 판사, 좌측에 앉아 있는 판사가 자배석 판사고요. 이거는 법적인 건 아니지만 서열이 재판장이 제일 넓고 그 다음에 자배석이 두 번째, 우배석이 세 번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이것도 우리 소송법에는 없지만 재판장이 그런 판결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아니라는 것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 세 판사 중에서 주심 판사라는 게 지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주로 심판하는 판사가 지정이 되는데 이 주심 판사로 진행된 사람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배석이 제일 똘만이잖아요. 똘만이라면 제일 꼴등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주심 판사로 지명이 돌아가면서 지명이 되면 이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주된 심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판결문과 결정을 이분이 다 하게 되고요. 나머지 재판장과 자배석은 결국 그분의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지 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만 표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주심 판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물론 그 재판정 안에서는 누가요? 재판장이 중요하겠죠. 2번 재판장이 무엇을 어떤 권한을 갖느냐. 그래서 공판기일을 재판장이 지정할 수가 있고요. 소송지휘권을 갖고요. 법원 경찰권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 내에 있는 질서 유지권을 누가 갖는 거죠? 재판장이 갖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재판장은 소송 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권한만을 가지며 피고 사건의 심리 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법관과 동일한 권한을 지닙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재판장은 그 법정 내에 있는 소송 진행에 대해서 장으로서 직접 지휘하고 경찰권도 행사하고 날짜도 지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세 분의 판사가 동등한 권한과 권리를 갖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법관은 뭐죠? 독립된 사법심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2번 수명법관인데 이건 뭐냐면 합의제 법원이 그 구성원인 법관에게 특정한 소송행위하도록 명하였을 때 그 법관은 우리가 뭐죠? 수명, 다시 말하면 명령을 받은 법관이란 뜻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배석한테 뭔가 하도록 지정이 됐어요. 그럼 그분이 뭐가 되는 거죠? 수명법관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심판사도 일종의 수명법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수탁법관이 판사인데 이건 뭐냐면 같은 법원이 아닙니다. 다른 법원 판사예요.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장을 하고 있는데 재판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이 재판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그 해당 법원의 법관에게 부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탁받은 판사가 뭐가 되는 거죠? 수탁판사가 되는 거죠. 개념만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 수임판사입니다. 이거는 수임이라는 말은 임무가 주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수서법원과 별도로 독립된 임무가 부여된 판사를 우리가 뭐죠? 수임판사라고 하고요. 첫 번째 첫 번째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왔죠. 증거 보전 청구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종래의 판례에 입장했다. 그러나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하여 증거 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3일 이내에 항고할 수가 있다. 이게 왜 나왔냐면 이런 얘기죠. 자, 증거 보전 절차를 하는 판사가 뭐가 되는 거죠? 수임 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수임 판사 이 증거 보전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라고 형사법에 규정되고 있었는데 2007년 내 며칠 이내에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판례, 세 번째 판례, 네 번째 판례, 판례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이니까 그죠. 그래서 뭐 증거 보전을 하거나 또는 영장을 발부하거나와 같은 수소부범과 독립하여 별도의 권한을 행사하는 판사를 우리가 뭐죠? 수임 판사란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법원이 잘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법원이 그죠? 따라서 만약에 법원 판사가 올바르게 구성되지 않았다면 그 재판은 공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에 있어서 편파적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제척 기피 회피 제도입니다. 넘겨보시면 제척해가지고 17조가 나와요. 일단 이 17조 볼 거고요. 의의를 보시면 이건 뭐냐면 어떤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요러요러한 사람은 재판에 공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재판에서 그것을 배제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제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척 제도는 법에서 어떻게 해요? 딱딱딱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에 뭐하지 못해요?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판사 스스로 요 행위에 해당한다면 나 재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뭘 해야 돼요? 거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뭐죠? 제척 제도가 되는 거죠. 2번 언제 제척이 되느냐? 이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법관이 피해자일 때는 배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지금 술 먹고 누구를 때렸어요. 그래 때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유체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사람 때렸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으러 갔더니 가운데 앉아있는 판사가 보니까 얼굴에 막 반창가를 붙이고 있고 붕대를 갖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제 때린 놈이 그 놈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재판한다면 그 재판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공정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법관이 피해자라면 제척이 됩니다. 재판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해 개인적인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죠. 그죠? 자, 이런 얘기 있죠. 동그랗게 1번 보시면 자 보세요. 자, 근데 그놈이 아닌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판사가 제가 때린 놈의 삼촌이래요. 그러면 삼촌이 피해자의 삼촌이 재판한다면 그 재판은 뭐 할 수 없어요? 공정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 동그랗게 1번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에는 제척 사유가 됩니다. 관계가 있었던 자는 먼저 하겠어요. 이혼하신 분이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모부셨어요. 이모부였는데 뭐죠? 그분이 뭐죠?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이혼하셨더라도 실제로 우리는 뭐죠? 조카잖아요. 그분은 뭐죠? 정상적으로 재판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또 법관이 법정 대리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후견인이거나 후견 감독인이면 제척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관이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존인으로 된 때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뭐죠? 사람을 때려서 재판받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변호사 선임할까 생각해 보니까 판사를 변호사 선임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사를 변호사 선임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죠? 다시 말하면 판사가 만약에 법관이 변호사라면 재판에서 뭐가 되세요? 제척이 돼야 되겠죠. 물론
피해자의 변호사거나 변호인인 경우에도 제척 사유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건데, 법관이 이미 당해 사건에 대해 관여하였을 때는 제척 사유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소장 1번 주인이 뭐니 해가지고 좀 복잡한 걸 공부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검사가 미리 예단을 갖는다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미 그 법관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관여를 하고 있다면 이 양반은 뭐가 있는 거예요? 예단이 있는 거죠. 따라서 그분은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척 사유가 되는 거죠. 1번, 법관이 사건에 대해 증인, 감정인이 된 때.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목격자가 법관이에요. 그럼 그분이 뭐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죠. 제가요, 범죄를 저지를 때는 그 인간이 담당 검사였어요. 담당 검사해가지고 그 자식 악독한 놈한테 제가 막 수사당하고 어쩌고 있는데, 요새는 검사들을 또 판사로 임명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근데 제가 재판정에 갔더니 엊그저께 그 검사놈이 또 법정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그랬더니, 엄마 내가 어저께 내가 판사로 임명돼서 뭐 이러면 이거는 뭐예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경찰관도 마찬가지죠. 뭐 많지는 않지만 저번 경찰청장님도 그러신 분인데, 사법시험에 합격하시고 경찰 생활하신 분들도 꽤 되십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법경찰관 생활을 한 20년 하신 다음에 판사로 임명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변호사 신분이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런 거죠. 수사 경찰관이었는데, 수사는 경찰관이었는데 그 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한 분이, 경찰관이 이제 뭐가 되세요? 판사가 되셔가지고 법관으로서 한다면 정당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는 제척 사유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를 관여한 때예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공소가 제기되면 정식적인 심판이 시작되지만 그 전에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법정에 앉아 계신 법관이 지금 공소 제기 전에 점심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분도 뭐가 형성되어 있는 분이에요? 예단이 형성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척 사유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스로 또 다시 정리했어요. 자, 보자고요. 1. 전심 재판에 관여한 때는 제척 사유가 되는데, 전심 재판이 뭐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전심이란 제2심에 대한 1심, 제3심에 대한 2심 또는 1심과 같이 상소위의 불복에 신청된 재판을 말한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억울해요. 이거는 내가 아무래도 유죄가 아닌데 이거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2심 항소를 했더니 2심 법원의 판사가 그때 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한테 판결할 때는 지방법원 판사였는데 영전돼 가지고 고등법원 판사로 온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또다시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따라서 2심 재판의 경우에 1심에 관여한 법관은 전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분이기 때문에 제척 사유가 되고요. 마찬가지죠. 2심에서 불복해서 3심에 갔더니 그때 그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등법원 판사셨는데 대법관이 되신 거예요. 이때도 제척 사유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핵심 판례 가지고 한번 예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되 중요한 판례는 아닌 것입니다. 그죠? 넘겨보시면 문제되는 게 틀 나와요. 두 번째, 자, 약식 명령과 정식 재판입니다. 자, 첫째, 약식 명령 또는 즉결 재판의 한 판사가 정식 재판의 1심을 담당하는 거, 이거 가능하냐 이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1심 전에
약식 명령이 있었어요. 그럼 약식 명령이 약식 명령을 받아들이면 재판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부하는 바람에 1심으로 왔단 말이죠. 근데 약식 명령을 내린 판사가 1심 판사예요. 전심인가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약식 명령이나 즉결 심판은 정상적인 재판 절차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심이 아니기 때문에 약식 명령이나 즉결 심판한 판사도 1심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약식 명령 또는 즉결 심판한 판사가 정식 재판의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죠. 자, 약식 명령에 갑이라는 판사가 관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심에서 뭐가요? 재판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불복해가지고 2심 항소법원으로 하는데 그때 그 법원에 약식 명령한 판사가 뭐죠? 요 항소법원 판사로 와 있더란 말이죠. 요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재척이나 기피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결론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핵심 판례는 같은 취지입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이제 박스 밑에 보시면 관여한 때 다시 말하면 전심 절차에 관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결론 보시면 전심 재판의 내부적 성립 다시 말하면 유죄, 무죄, 형량을 판단하는데 실질적 관여한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재판의 내부적 성립 이외의 절차, 단순히 절차적 과정에 관여하신 판사라면 그분은 뭐죠?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척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 판례 해가지고 관여한 때가 아닌 경우로 재척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억, 선고에만 관여한 때. 다시 말하면 유무죄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결정되고 나서 재판장이 이제 어떻게 해요? 선고합니다 해서 판결문을 읽을 때 옆에 앉아 계시는 분. 그분은 뭐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번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공판기를 연기하는 재판에만 관여한 때. 다시 말해 이분은 사실심리, 유무죄 판단하지 않았고요. 증거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뭐예요? 이 사람이 연기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만 참여했다면 이것은 뭐죠? 전심에 관여한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디귿번째 공판에 관여한 바가 있는데 판결 선고 전에 잘렸어요. 경실됐다면 그분은 실질적으로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관여하지 않은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재척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2번 해가지고 전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해가지고 의 보시면 이런 전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것도 결국 뭐야?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척 사유가 될 수 있는데 2번 해당 여부나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첫째, 전심 재판에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해당하는 경우는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재척 사유가 되는 것이 뭐냐? 첫째, 수탁 판사로서 증거 조사를 한 경우. 두 번째, 참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에 관여한 경우. 세 번째, 기소 강제 절차에서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한 법관이 당해 수사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네 번째, 증거 보전 절차에 관여한 경우인데 주의하실 것은 다소는 이 네 번째 경우는 증거 보전 절차에 관여한 것도 재척 사유로 집어넣고 있지만 판례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조사 심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재척 사유가 되는 것은 뭐죠?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밑에 이해해가지고 재척 사유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속 연장은 발부한 법관은 재척 사유가 아닙니다. 두 번째, 1번 설명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예단이 생겨요. 그래서
법원 운용상 실제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신 법관은 정식 재판에 참여시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다만 판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불가피하게 정식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뭐는 아니에요? 재척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국법 구속적부심사에 관여한 법관도 재척사유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보석 허가 결정에 관여한 법관도 뭐가 아니에요? 재척사유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네 번째, 읽어보실 때 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판기일 연기에만 관여한 법관도 뭐죠? 재척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재척사유가 아니라고 따로 기억할 것은 뭐죠? 세 가지죠. 구속영장 발부, 그 다음에 구속적부심사 참여, 그 다음에 보석 허가 결정 관여. 이 세 가지는 전심이 아니기 때문에 재척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책의 효과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재척사유에 해당한다면 직무집행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법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 스스로 뭘 해야 돼요? 회피해야 되고요. 만약에 회피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3번인데 그럼 만약에 재척사유 있는 법관이 판결했을 때 그 판결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무효는 아니다. 다만 항소 이유가 되고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